강진경 38살 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 중학교 국어교사이자 서운이 엄마로 바삐 살던 일상을 잠시 멈췄다. 진단 후 4일째 되는 날 암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 암 환자로서의 일상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 암과 마주한 후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써내려간 글이 모여서 환자의 시선에서 작성한 유방암 치유 과정의 꼼꼼한 기록이 되었다. 언젠가 암을 경험한 할머니가 되기를 꿈꾸며 오늘도 암 생존자로서 씩씩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박춘묵 감수, 더 맑은 클리닉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기능의학을 공부하는 의사다. 대한청주의학회 학술 이사, 임상영양학교 강사, 실전 진료 워크샵, 감염성 증후군, 만성 두드러기, 중금속 등등. 나는 좋아진다. 나는 더 건강해진다. 나는 긍정 주문. 그래서 긍정 22년 7월 작년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38 나를 지키며 내가 더 좋아졌습니다. 암 진단 후에도 삶은 지속됩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 복직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오다 유방암을 진단받고 잠시 삶의 쉼표를 찍게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1년 4월 갑작스레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지금 치유와 육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치료법을 알려주는 최근 전문 의학 용어들이 낯설게 다가올 뿐 공감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직접 쓴 에세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비중 있게 다루어 유방암의 치료 과정을 한눈에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책은 유방암 치료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면서 마음까지 어루만져줄 책이 없을까 고민하는 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진료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담아 생생한 체험이 치료 가이드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워킹맘으로 중정거리며 살다가 하루아침에 30대의 젊은 유방암 환자가 되었지만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펴내며 혹시나 저희의 극복기가 4기 암 환우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항암제를 쓰지 않았기에 저보다 더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은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호르몬 양성 타입이다 보니 많은 내용이 호르몬 양성 타입의 환자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염려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유방암을 처음 진단받고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사명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많은 암 환자들은 유방암 별거 아니야 라는 서툰 위로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곤 합니다. 유방암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며 진단 이후의 삶은 반드시 이전과 달라져야 하는 병입니다.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책이 나오도록 도와준 박춘우 원장님, 멘토가 주신 이렇게 김희연 선생님 등등등등 기도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주치를 비롯해서 무슨 회장님, 베르지카 의봉 그룹 회장님, 학교 추천사,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 친구입니다. 막막하고 당황스럽지만 누군가 조언해서 강수연, 유방암 경험자 단체 핑크아미 대표. 암을 진단받으면 남을 돕는다는 생각보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듣고 감수열, 당신의 시선이 미래를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암 진단 후에도 삶은 지속됩니다. 유방암 진단 받던 날 모든 것이 낯선 표준치료 6개월. 불운일까 행운일까? 나는 왜 암에 걸렸을까? 암을 관리하는 삶에 적응하다. 일상으로 돌아오다. 그렇게 해서 일장에서 유방암 진단 받던 날
보시죠. 저희가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아참 오늘 조직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었지. 아침부터 너무 정신없이 오늘 검사 결과 마음모톰 진공보조 흡인 시간이 없는데 방학 때 한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전화를 받았는데 그 너머로 드라마에 나올 법한 말이 들렸습니다. 강진경님, 오늘 보호자와 같이 내원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시 있어서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안됩니다. 보호자와 같이 들으셔야 해요. 간호사는 전화했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저 괜찮아요. 전화로 말씀이 곤란하고요. 언제 오실 수 있나요? 보호자와 꼭 같이 오셔야 합니다. 싸늘한 기분이 들었다. 왜 굳이 보호자와 같이 가야 하지? 무슨 생각이 드는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묻고 말했다. 혹시 암인가요? 3초의 침묵 무거운 수화기를 타고 전했다. 네, 보호자 같이 오세요.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경호실 한가운데서 마치 감기인가요? 라고 말하듯이 내가 암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용기라니.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 친한 동료 선생님에게 갔다. 선생님, 저 암인 것 같아요. 그렇게 교무실 중앙 테이블에 앉아 나의 암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부장님과 교감 선생님께 암인 것 같아서 조치를 해야 갔다고 말씀드렸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하고 덤덤했다. 내가 이렇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었나? 교감 선생님께서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 서둘러 도취했다. 선생님 괜찮아요? 어쩜 이렇게 덤덤해요? 누군가 이렇게 물었고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학교에서 무너져 내릴 수는 없으니까요. 평소 그렇게 눈물이 많던 내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덤덤하게 암 진료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도 잠시 제2의 부모님께 전화로 오늘 상황을 알려야 했다. 겨우 울음을 참으며 학부모님과 상담 전화를 이어나갔다. 집 앞에서 남편과 만나 병원으로 가는 길에는 통화는 계속했다. 결국 병원 앞에 도착해서도 차마 전화를 끊지 못해 예약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끊자 애처롭게 나를 바라보던 남편이 말했다. 교사는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학부모와 상담이라니. 나는 무척 웃어보였다. 담임교사로서 내 역할을 끝해야 하지만 내가 암에 걸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자각하고 슬퍼할 시간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학부모와 전화를 끊고 가장 먼저 4살 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애가 어린이 되는 것만이라도 보고 싶었다. 이방암입니다. 정밀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하실 수도 있어요. 수술을 하고도 항암 치료를 한다고요? 수술암을 제거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항암 치료라니? 항암 치료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만 받는 줄 알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정말 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의사에게 암 진료를 받고 나오는 길에 내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다. 오늘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나를 너무 혹사하며 살았구나. 바삐 살아온 내 삶의 시기를 잠깐 멈추라는 하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했다. 달라져야 한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소은이 발레수 터져버린 눈물. 뭐해? 소은이 발레하는 모습 눈에 담아놔야 하지 않아? 남편은 말 한마디에 고요하던 내 마음이 어딘가에 무너져 내렸다. 암 진단을 받고 3일째 되는 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 번에 터지고 말았다. 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소은이가 발레하는 모습을 볼 건데 남편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우리는 토요일마다 소은이를 데리고 문화센터 발레 수업에 참석했다. 첫 주는 나 혼자, 둘째 주는 남편이,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는 함께 수업에 참석했다. 그런데 남편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나이에 느닷없이 저런 말을 던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울 일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서러운지 모른다. 더 이상 발레하는 소은이를 볼 수 없던 말 같아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런 눈물 사이로 예쁜 핑크색 발레복을 입고 춤을 추는 딸아이가 보였다. 나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엉엉 울었다. 정말 무서웠다. 나의 최대 약점은 소은이었다. 어쩌면 딸아이의 일생에 내가 함께하지 못할 수도 눈이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가 커가는 걸 볼 수가 또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이 슬펐다.
그 끔찍한 상상이 두려움이 되어 나를 잡아먹었다. 안 좋은 이방의 예후들이 자꾸 떠오르고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집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말했다. 다시는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사과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남편을 보니 내가 또 미워졌다. 그래, 남편이 그런 뜻을 말한 건 아닌데 그냥 당분간 병원 치료로 내 같이 못 올 수도 있으니 지금 잘 봐두란 걸 텐데. 잘 알지만 다시는 이런 감정의 폭풍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무식은 어떤지 말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나는 암에 걸린 사실을 부정한 적도 없고 왜 하필 난하고 좌절한 적도 없다. 처음부터 나의 발병을 묵묵히 받아들였는데 엄마라는 이름이 모든 걸 흔들어 놓았다. 병원에서는 치료를, 내 마음은 치유를.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고 글로 내 마음을 치유하기. 앞으로 45년을 더 살았는데 고작 5년, 10년이라니 왜 20년, 40년 생존율은 없지? 그런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하지?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남은 내게 10년 생존율을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거부하게 느껴졌다.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 가르치기. 모습을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소은이의 엄마로서 평생 딸 옆에 있기. 남편의 아내로서 남은 인생 사랑하기. 부모님의 자녀로서 지금보다 더 효도하기. 소중한 지인들과 만나기. 모든 것들도 중요한 목표였지만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목표가 필요했다. 그 첫 번째 글을 쓰고 기회가 된다면 책을 발간한 것이었다. 그동안 국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그런 자신을 표현한 도구이며 우리는 말과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잠시 학교를 떠나 있는 동안에 학교 밖의 세계로 손을 내밀어 보고 싶었다. 지금까지의 삶을 잠시 멈추다. 암을 진단받고 13일째 되는 날 수술 앞두고 마지막 출근을 했다. 암 진단 후 2주도 되지 않아서 정신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아이들과 헤어지는 일. 학기 중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별을 해본 적이 없기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고 고민했다. 5교시 드디어 우리 반 국어 시간이 되었다. 코로나 때문에 소풍이며 소리내며 아무것도 가지 못한 탓에 그 흔한 단체 사진 한 장이 없었다. 아이들이 두고두고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사진 찍기를 유도했다. 모든 별로 베스트 포토상을 뽑겠다고 간식 상품을 걸고 적극적으로 연출 사진도 찍고 단체 사진도 찍었다. 다양한 포즈, 각기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교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아이들을 보며 그동안 더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한 것이 뭔데 아쉬웠다.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유난히 예뻤던 우리 반. 남학생들은 웃긴 포즈를 취하며 장난치기 연여웠고 여학생들은 그저 하트를 그리며 서름 사랑해요 라고 또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 울컥 눈물. 잘해줄걸. 신나게 사진 찍고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이 할 말이 있어. 차마 담임선생님이 암에 걸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충격이 가지 않을까? 몸이 아파서 당분간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고 애써 웃으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 잘 지내기를.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그러자 최근 가정 속을 썩이는 한 녀석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감정을 빠르게 전염 뒤에 여학생들의 눈물.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고 서둘러 아이들을 다음 교실로 보냈다. 쉬는 시간 내가 학교를 그만두는 소식을 듣고 옆반 반장 아이가 교무실 앞으로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차마 암에 걸려서 더 이상 너희를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수업 말미에 선생님의 사정이 있어 당분간 다른 선생님이 오실 거야 라고 정도로만 얘기해 두었다. 어디선가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다며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반 아이들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종례 때 마지막 인사를 꼭 해달란다. 이방암 환자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보통 그렇게 많이 일어났지? 이방암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본격적인 환자 생활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암 환자의 대부분은 진단 직후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 암에 걸리면 곧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스트레스는 막기는 힘들지만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라는 말은 소용이 없다. 나 역시 그랬다.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없더라도 멘탈이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최악의 상황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하여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이럴 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나 역시 진단받자마자 가장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예방암을 검색하고 예방암 하은우 카페에 가입을 했다. 카페는 좋은 정보도 많지만 좋지 않은 예우도 많았고 그걸 보는 순간에 감정이 소용돌이가 휩쓰였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미리 걱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 소수의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냐고? 나 역시 당시 그렇게 생각했다. 1%의 확률도 너에게 일어나면 100%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집합으로 나서면 교통사고로 당할까 걱정하는 것과 같다. 좋은 정보만 취해서 선택해야 한다.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더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고 한다. 그래서 슬퍼하고 우울의 계율이 없음을 기억하자. 다음으로 꼭 해야 할 것은 수술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는 것이다. 예방암은 수술하기 전까지 암 타입과 기수가 확정되지 않아 수술 전까지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다. 자신의 치료 방향을 알 수 없고 수술 심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진단을 받고 수술하기까지 가장 지옥 같은 시간. 처음 진단을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알아두세요. 암에 걸려도 당장 큰일 나진 않아요. 두 번째, 인터넷에서 부정적인 내용 보지 말고. 세 번째,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네 번째, 예방암 치료는 보편적인 치료가 정해져 있어 어디를 가든 보편적인 치료 그렇다라는 거죠.